총 300분 BBQ 치킨 세트를 또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이벤트에 꼭 응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5번 출구에서 진행하는 KB WM 스타자문단과 함께하는 온라인 웹세미나 금쪽 같은 내 노후에 참석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WM 투자자문부의 곽재혁 수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100세 시대 노후 파산을 부르는 6대 리스크와 이를 예방하려면 이라는 지금 주제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 은퇴노후 전문가 강창희 대표님의 강의를 먼저 듣고 나서 그 다음 주제와 관련돼서 상담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같이 제공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뿐만 아니라 저희 온라인 웹 세미나 금쪽 같은 내 노후는 지금 현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무려 300분들께 드리는 BBQ 치킨 세트까지 푸짐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다음에 요 아래에 화면 아래 자막 보이시죠? 그대로 상세 설명란에 기재해둔 이벤트로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참석하신 전문가분들을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과 같이 대한민국 최초의 은퇴노후 설계 전도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 대표님 자리하셨고요. 강창희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구독자 사연에 대해서 해당 분야별로 좋은 솔루션들을 제시해 주실 KB WM 스타자문단의 대표 전문가 이호영 세무사님과 스타 오브 스타 우리 부동산 전문가 박원갑 박사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절세 정보를 맛있게 요리해드리는 절세 맛집 주방장 이호용 세무사 다시 또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원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번에도 역시 우리 강창희 대표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파산과 비슷한 말로 뭐 무전장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 뭐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100세 시대와 더불어서 과연 노후 파산의 리스크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 사회에도 현실화될지 또 그렇다면은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뭘 준비하고 어떤 예방책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우리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지목하는 포인트들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창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 강의 강창희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창희입니다. 이 온라인 웹세미나 금쪽 같은 내 노후 이제 두 번째 편인데요. 100세 시대에 노후 파산을 부르는 6대 리스크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NHK, 우리말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1980년대에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로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 그 당시에는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제도 없누리다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하나 정도인데 일본은 기초연금이 우리보다는 많은데요. 1인당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했는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얼마 전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퇴직 후에 노후 파산이 되는 6대 리스크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돈 모아가지고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아주 괴롭죠. 창업 실패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금융사기 요즘 드글드글하잖아요. 이거 당하면 또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두 개는 제가 여기서는 생각하고요. 뭐냐? 중대질병 리스크. 저도 부부가 암에 걸려서 고생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여기 걸리면 우리나라가 70대 이후에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 자녀 리스크. 자녀들 때문에 돈 퍼부었다가 고생하는 거죠. 그리고 황혼 리스크, 이혼 리스크. 황혼이혼 당하면 절반 갈라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산구조 리스크. 부동산밖에 없는데 혹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래서 이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리스크인데요. 젊을 때 멀쩡하던 사람이 환갑 넘어서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깜짝깜짝 놀랍니다. 미국, 일본에서요.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퇴직하면 생활비가 줄어야죠? 줄었습니까? 안 줄었다는 대답이 30%, 40%. 왜 안 줄었습니까? 바로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 내각구라고 하는 데서 주요국에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미국, 일본 선진국 노인들은 예, 건강합니다는 대답이 60 내지 70%. 우리나라 노인들은 예, 건강합니다는 대답이 40%밖에 안 돼요. 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모르겠죠. 그래서 뭐냐?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이 건강 리스크는 중대질병보험을 들어가지고 방어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자녀 리스크인데요. 애들한테 지금 돈을 퍼붓고 있는 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애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가 노후에? 물어봤습니다. 부모 부양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바로 얼마 전 1998년도만 해도 90%가 뭐야? 가족에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2020년 대답에는 가족에게 책임 있다는 대답이 22%밖에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다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거죠. 더 문제는 뭐냐? 부모님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 퍼부어놓고 이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자녀 리스크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혼입니다. 이혼하고 나면은 재산이 절반을 되기 때문에 집을 반토막 낼 수도 없고 골치 아프죠, 이거. 그런데 197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10만 7천 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0년에는 37%. 지금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일본이 저는요 황혼연 대국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1등. 일본은 전체 노인의 혼자 사는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702만 명, 전체 노인의 19.4%. 우리나라는 숫자는 159만 명인데 퍼센트로는 19.6%. 우리가 오히려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는 17.5%, 일본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0몇 년 지나면 일본과 같은 초고령 사회가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요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씩씩하고 요리 잘하고 아내 말 잘 듣고 운동 잘하고. 아닙니다. 낮에는 집에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일본에 비하면 약갑니다. 일본의 가정주부가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어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십이지향 폐양, 키친드링크, 주방에서 혼자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남편이 현역을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따로따로 놀다가 퇴직해서 만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은요,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출장할 때도 마누라 허락받아야 되고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감이에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퇴직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부부간의 화목에 대해서 신경 쓰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못하고 퇴직했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남자분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퇴직하고 나서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보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결국은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2015년 가을이에요. 일본의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는데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1, 50대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 다 똑같아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쪽팔려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요,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요,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답니다.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 주위에도 늘고 있어요.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퇴직하고 나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 30대, 30, 40대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회사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갖고 나중에 퇴직하고 또 나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준비를 젊을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죠.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다음에요, 자산관리인데요. 이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 6억이 넘어요. 그런데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 48만 6천 달러.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이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부자래요. 근데 문제는 갖고 있는 재산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80%가 부동산. 미국은 3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70%. 우리가 반대. 우리나라는 재산이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도 1990년에는 부동산이 엄청 비싸가지고 부동산 비중이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60%. 이게 30%대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특별한 데 빼고 빼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일본도 80년대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집값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노인만 남고 애들은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집값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우리나라도 일본도 도시화,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이주를 하면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91%로 세계에서 1등이에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지만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 일본은 빚이었기 때문에 이제 살다 세장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가계 부채가 많기 때문에 혹시 10년 후, 20년 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폰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식 사라고? 아닙니다.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더라도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쯤 되면요, 선유국 수준은 안 되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떨어지든 오르든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이것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졌다. 가끔 제가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요번에 퇴직했는데요, 퇴직금을 2억을 받았습니다. 그 2억으로 주식 사서 재테크해가지고 어떻게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그거 주식에 날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지는데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거기에 맞는 자산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단계는 언제냐면요, 현역 시절입니다.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현역이니까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적립, 모아가면서 운용하는 단계가 이게 1단계입니다. 이때는요,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2단계가 됩니다. 월급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해야 돼요. 세계 평균을 보면요, 모아놓은 노후자금에 연 4%씩 꺼내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20년, 30년 꺼내 쓰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 주식을 꼭 하시고 싶으면 전체 금융자산의 20% 이하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용을 2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덜 꺼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 수입이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퇴직했으니까 생활비를 아껴야죠. 절약.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하거나. 세 번째는 무슨 허드렛 일 해서라도 50만 원 벌다든지 100만 원 번다든지 근로소득 있으면 좋습니다.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덜 꺼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많이 옮기는데 70대 후반 80쯤 가면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이때는 투자에서도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금 비슷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로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자산 관리를 해야지 노후 파산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강의 오늘도 역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이제 그 노후에 파산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좀 다소 무거운 주제이긴 했어요. 근데 역시 오늘도 사례들 또 이렇게 좀 섞어가면서 재밌게 말씀 주셔서 약간 보면 좀 이렇게 가볍게 접근해도 되나 할 정도로 좀 재밌게
좀 생생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돈이 떨어지지 않는 삶을 말씀 이제 주셨잖아요. 실제로 그 일본 금융청에서 2019년도에 이제 일본도 그 중간에 연금에 대한 중도 기업들이 몇 번 일어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이제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향후에 그 국민들이 이제 노후를 위해서 좀 대비해야 될 내용들 해가지고 돈의 수명을 늘려라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강의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좀 비슷한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수명보다 돈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맞습니다. 어떻게 과연 돈의 수명을 더 길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이호용 세무사님하고 우리 박운갑 박사님은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대표님 강의 이렇게 딱 들으면서 얼마 전에 일본 영화인데요. 이 코미디 영화인데 노후 자금이 없어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네, 이게 주제랑 딱 맞아요. 되게 재미있게 이 노후 준비 이 얘기를 풀어내고 있는데 대표님 강의가 영화 보는 것처럼 아주 쉽게 잘 다가왔고 약간 또 심각한 문제잖아요. 웃으면서 아 이게 잘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게 좋았고요. 또 은퇴 후에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하시니까 나가야 돼. 저는 원래 일 열심히 하고 퇴직하고 집에서 좀 편히 쉴 생각을 했는데 제 은퇴 계획을 일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운갑 박사님 말씀 주세요. 자녀 리스크 부분이 좀 더 진짜 뭐 실감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번에 MZ 세대들이 연끌 B2 편입 발행을 했다지만 그 상당 부분의 돈이 부모의 노후 자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할 때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후 준비를 하고 나서 자녀들의 경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순서가 뒤바뀐 거거든요. 무차별적 지원만이 그게 자녀 사랑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요 정도까지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감정이입도 많이 되신 것 같은 게 우리 그 박사님께서 그동안에 그걸 그냥 흘려들었는데 요새 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또 우리가 이제 강의 이후에 주제별로 사연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이걸 내용들을 살펴보고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또 이렇게 저희가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은퇴를 목전에 둔 59세 CC. 이제 진짜 은퇴가 목전에 다다랐네요. 은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시점일 것 같은데 한번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입니다. 50대 중반에 회사를 떠나야 했던 선배나 동기들을 보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저 역시 내년에는 무조건 퇴직을 해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자산은 인천에 아파트가 2채 정도 있는데 하나는 주거용이고 하나는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거용으로 월세를 받은 작은 오피스텔도 한 채 있습니다. 두 채는 이들 부동산에 담보대출한 5억 원 정도가 있는데 다만 현재까지는 월세로 이자 충당이 되고 있어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고 있진 않았습니다. 다행인 점은 회사가 대기업이다 보니 퇴직 시 위로금을 얹어서 대략 4억 원이 넘는 목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만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을 생각하면 별로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당장 대학을 졸업한 큰아들은 최근 취업이 어렵다 보니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어하고 작은 아들도 내년에 복학을 해야 되다 보니 학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독립할 때 전셋집이라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깝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취업 같은 것들은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니 녹록치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현명할까요?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모 공기관에 이제 은퇴 설계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특정한 그 기수분들한테 은퇴 5년 전에 한번 강의를 하고 은퇴 한 달 전에 동일한 분들한테 이래 2번을 강의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보통 이제 첫 번째 은퇴 5년 전에 강의를 할 때는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별로 다들 집중을 안 하세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 있다가 저 금융기관에서 오셨으니까 저 어디 펀드나 주식 좋은 거에서만 좀 찍어주고 와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근데 진짜 은퇴 한 달 전에 그분들이 저한테 강의 받고 나서는 이제 그 직장에서 그 보름 이제 해외여행 보내고 딱 끝이거든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온도차가 완전 틀립니다. 쉬는 시간에 이제 와서 진작 선생님 말한 대로 좀 미리 했으면은 됐을 텐데 심지어는 그게 공무원 연금이 나오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저게 정말 현실인가? 지금부터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CC에 대해서 한번 또 각자의 관점에서 한번 또 코멘트를 좀 드려야 될 차례 같은데, 제가 이제 또 연금이나 은퇴 설계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분이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와 관련돼서 좀 공적연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되느냐에 대한 아마 고민이 또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완전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이제 수령하는 그 시점에 사업소득이라든지 이제 근로소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원래 내가 받기로 한 공적연금을 2분의 1까지 이제 감액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뭐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사례에 계신 분들은 좀 나으세요. 이제 공직에 계시거나 이제 사학연금을 받으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받으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소득이 있는 동안에는 정기간 일단 이게 감액이 되고요. 다만 여기 나 있는 대로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완전 노령연금 수급하는 시점에서 내가 이제 5년까지만 감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많이 이제 그 권유를 드리는 게, 재취업을 하셔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드실 때는 바로 완전 노령연금 받아서 감액 받지 마시고 연기연금을 신청하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5년 동안 연기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5년과 완전 노령연금 되는 시점에 이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 되는 시점이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이제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때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이 매월 연금 받는 수령액이 7.2%씩, 연 7.2%씩 늘어나요. 요즘 연 7.2%짜리 금융상품 찾을 수 없는데, 그런 것들 감안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은퇴 후에 재취업이라든지 사업소득에 대한 이슈가 걸리신 분들은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얼마 정도 금액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해야 될까라고 볼 때, 사업소득 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필요공제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월 평균 한 268만 원이고, 만약 근로소득만 있으시다 그러면은 총 급여 기준으로 한 370만 원 정도 월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넘어가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잘 따져보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넘어간다 싶으면은 이제 내가 감액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을 미리 감안해서 내가 이렇게 그 연금 수급에 대한 그 연수를 좀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거액의 퇴직 위로금을 아무래도 수령하시다 보면은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창업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내가 또 목돈을 또 쥐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창업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다 보니까, 가급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IRP 같은 이런 개인 퇴직 계좌에다 넣어두고 좀 인출 플랜을 미리 세워두신 다음 이렇게 내가 체계적으로 인출을 할 계획을 세워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단 제가 좀 연금이라든지 은퇴 설계적인 측면에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우리 또 세무적인 측면에서 우리 이호영 세무사님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자녀들한테 전셋집이라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녀한테 전세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도 사실 이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누군가한테 공짜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증여세를 이 가족 간의 증여나 일부 그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구간이 있는데, 자녀가 부모님한테 받을 때 10년간 5천만 원을 빼주고요. 미성년 자녀가 그 직계존속, 뭐 부모님이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받을 때는 2천만 원만 차감을 해주거든요. 전세 자금 마련해준다 했을 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미리 짚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금을 마련해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해준다. 이럴 때에는 증여세 외에 또 취득세도 증여받는 자녀가 내야 되니까, 뭐 이 다주택 중과 취득세 이런 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박은갑 박사님. 지금 연세가 59세, 60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으로 본다면 세 채거든요. 이 세 집 중에서 어느 집을 팔아야 될 거냐. 저는 그 기준을 역시 월세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월세가 잘 나오는 거는
맨 마지막에 판다는 생각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인천이라면은 지금 같은 시장이 이제 급속하게 지금 냉각되고 있는 이 추세를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충분히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풀릴 때 그때쯤 월세가 가장 안 나오는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한 채를 일단 줄이는 전략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자산을 좀 더 늘리는 뭐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근데 이제 다만 시점은 지금 당장보다 좀 기다렸다가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개수를 좀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가는 부분들은 이제 그 동일한데, 다만 이 시점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지역이 인천이라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는 그 이유로 봐서 기준은 이제 월세가 가장 좀 이렇게 나오기 취약한 것들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게 저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렇게 그 디테일한 좀 조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저 대표님 혹시 CC한테 저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나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축복받은 분인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총 자산이 5억 6,700만 원이고, 여기에 부채 차입금이 1억 정도 있어가지고 순자산은 4억 6,700이 이제 우리나라 평균인데,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순자산이 4억 6,700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남는 게 얼마냐? 부동산 값이 4억 600이니까 6,100만 원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분은 현금도 그렇고 아파트 주택 이렇게 얼마나 그런가. 그래서 이분이 일을 찾는다면 꼭 이 수입을 올리는 일이 아니더라도 사회공헌 활동하면서 약간의 용돈을이라도 받는, 또 취미 활동하면서 받는 그런 일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나를 찾아주겠지, 이렇게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나는 당신네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제안 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취직하는데. 통계 자료를 보니까 보통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직전에 그 직장인 분들이 자기가 이제 희망하는 그 월 소득, 그러니까 은퇴 후에 재취업해서 희망하는 월 소득은 한 400 정도가 좀 넘는데, 실제로 그 취업 박람회에서 이제 모인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께 저분들 취업하면 얼마 정도 지금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냐 그러니까 160만 원 정도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한 달, 두 달, 1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실제 많은 것 같아요. 노후에 내 눈높이를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재취업을 한다는 게 되게, 또 한편은 근데 말은 쉽지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 심리가. 또 하나 또 중요한 팁은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확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다음에 이제 준비된 다른 사연들 한번 살펴볼까요? 은퇴한 배우자를 둔 60대 주부 이야기입니다. 이 실전이네요. 이제 은퇴 준비가 아니고 실전이에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또 솔루션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치동에 거주 중인 주부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은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시가로 대략 30억 정도 되며 금융자산도 1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친척이나 지인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나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남편이 퇴직하면서 노후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과거 중소업체 대표로 근무했던 데는 한 달에 생활비로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 써도 큰 부담이 없었는데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올해 초 남편이 퇴직을 하자 수입이 끊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막상 씀씀이는 줄이지 못하다 보니 1년도 지나지 않아 1억 넘는 재산이 없어졌고요. 이러다가 중간에 재산이 다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고민도 듭니다. 여기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는데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큰딸은 미국에서 정착해 잘 살고 있어 걱정이 없지만
작은 아들은 유학 후 항공사에 취직해서 근무하다가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해직된 후 2년째 실직 상태입니다. 30 넘은 아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뭐라도 해보라고 지난해에는 1억 원을 증여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녀석이 얼마 전 1억 원만 보태달라고 하길래 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물어보니까 그동안 코인 투자로 돈을 다 까먹었는데 1억만 더 보태주면 반드시 만에서 돌려주겠다고 다시 저한테 사정을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덧붙여 미국 사는 큰딸도 경제적 부담이 커서 돈을 좀 주고 싶은데 이미 5년 전에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증여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추가로 주면 세금이 얼마나 커질까요? 과연 세금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은퇴한 분들 중에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아까 그 대표님 말씀 주셨듯이 뭐 패러사이트, 싱글, 그다음 뭐 캥거루 종 말씀 주셨잖아요. 얼마 전에 또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후생연금이 이제 유족연금이 나오는 90 먹은 그 어머니 밑에 이제 60된 따님이 거기 얹혀 사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머님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그만큼 보면 참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이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이 우리 그 은퇴하신 분의 미래를 얼마나 이렇게 지금 그 가로막고 있는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저 DC의 고민에 대해서 또 한번 저 각자 관점에 맞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아까 우리 대표님하고 우리 세무사님, 박사님 다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보유한 재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이게 불안감을 느낀 이유는 자녀분이 쓰시는 재산, 이제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또 씀씀이를 못 줄여서 이렇게 또 나오는 어떤 그 재산의 그 막 빠른 감소에 대한 어떤 압박 같은 게 되게 크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은퇴 설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현재 행복도 중요하고 미래 행복도 중요한데 어느 한쪽에 행복에 치우쳐서 내가 현재 또는 미래를 갖다 철저하게 희생하게 되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은퇴 설계는 현재와 미래의 나의 행복, 나의 생활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하나의 툴이다, 도구다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3, 40년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은퇴 설계는 토정 비교이 아닌 건강 검진이다.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내 자산 상태를 점검해보고 앞으로 닥칠 미래의 불확실성들을 단계 마디마디 끊어가면서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보통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우리 그 전문가들께서도 나름 또 조언 드리고 싶을 게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보니까 그 세무 쪽 관련된 좀 질문들이 디테일한 것 같아요. 우리 이호영 세무사님 직접적으로 세금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생기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방심하다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세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을 때마다 세금 계산해서 내긴 내지만 이게 동일인한테 받은 것은 10년 동안 합쳐서 누진된 금액으로 정산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먼저 증여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증여를 해주면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제 이걸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받는 사람을 좀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큰딸한테 지원을 해준다 했을 때 큰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위나 손녀들, 손주들 이렇게 나눠주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받는 사람 기준으로는 전에는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제일 낮은 10% 세율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증여 재산 공제라는 거, 그 10년간 뭐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이렇게 공제해주는 범위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 전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큰따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살고 계신데 이게 단순히 뭐 공부하는 학생, 유학생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아예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그 적용이 되냐 하면 원래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내야 되는데 이걸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이 대신 내주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 세금이 붙거든요. 그런데 이 증여재산 공제를 안 해주는 대신에 이 해외에 있는 분들의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줘도 이 세금이 추가로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활용하시면 조금은 세금을 좀 아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할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증여세법상 분산 증여하는 부분들이 수증자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매기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박문갑 박사님. 두 가지 포인트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드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 분 1억 원을 이제 증여를 했는데 코인으로 거의 돈을 다 날렸다는 건데 추가적으로 또 지원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 관념에 대해서 한 번 더 각성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투자하고 투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퇴직하더라도요,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불안감을 느낍니다. 저는 은퇴자들 만나면서 자기 재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거의 공포 수준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생활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소유와 거주를 분리하는 방법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치동 그 아파트를 월세로 놓는 거죠. 월세로 놓고 다른 데서 뭐 전세로 뭐 사는 방법, 아니면 대치동을 반전세로 놓으셔도 되거든요. 대치동이 한 30억짜리 월세로 놓으면 한 1억에 500에서 한 60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거로 생활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곧바로 주택을 이렇게 다운사이징 하지 마시고 먼저 현 상태에서 거주 패턴만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내 집을 캐시플로우로 만들어 보시라.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하신 우리 그 사모님이죠. 그러니까 여성분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뭐 어디 가든지 사든지 잠을 잘 자는데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만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저는 충분히 노후에 대한 어떤 불안을 조금이나마 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그 사례에 대한 조언들 주실 때마다 우리 박문갑 선생님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하나 있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 다 느끼시겠지만은 부동산도 엄연한 나에게 현금을 창출해주는, 노후에 현금을 창출해주는 자산이어야 한다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고민할 거냐는 데 대한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우리 대표님. 네, 저는 그 자식한테 증여를 해서 자식을 망쳐먹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거 많이 혼나신 것 같았어요, 우리 대표님한테. 다음에 또 코인 투자해서 그걸 만회하려고 한다는 거는 100%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를 하더라도 자식이 이 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무슨 사업 계획서라든지 그럴 때 줘야지, 이런 식으로 대책을 주었다가는 본인도 망하고 자식도 망쳐먹는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돈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퇴직을 하게 되면 내 노후 자금의 연 4%를 꺼내 쓴다. 그러면 4%가 얼마인데 그걸 12로 나눠서 그걸 꺼내 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꺼내 쓰면 이분은 절대 돈 걱정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대책 없이 1,000만 원, 2,000만 원 쓰다가 못 쓰니까 돈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경제적 자립이라고 그러면은 돈 버는 능력, 재테크만 생각을 하는데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이거를 꼭 좀 이분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원칙적인 처방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자가 불안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알아?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갑자기 아까 사연 읽어주는데 다들 뭐야? 와,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 그 박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내 돈이 줄고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수십억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정말 공포감을 느끼시는 게 실제 상담하면 느껴지더라고요. 외부에서 그냥 바라보는 것과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 뭐 무슨 걱정이 있지라고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마음에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분의 마음을 바꾸는 상담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보는데. 네. 이건 저희들 실제 상담을 하고 이제 업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유익하다 싶은 느낌이 팍 들 때쯤 되니까 또 어느새 여의도 5번 출구 웹세미나 2부 순서를 또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노후 대비를 위해서 보면은 이제 충분한 자산을 쌓는 거에만 보통 노후 대비에 포커스를 두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대표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재무적인 1차적인 부분 말고도 뭐 어떤 부부의 관계라든지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이라든지 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실제로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돈 문제 이상으로 훨씬 많다는 것도 오늘 좀 느꼈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창희 대표님, 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강의와 더불어서 또 사례에 대한 또 정말 진심 어린 또 따뜻한 조언들까지 정말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남한테 폐해를 끼치는데 그 경제적 자립은 재테크 돈 버는 능력만이 아니고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돈을 월급 많이 받을 때 쓰던 생각을 월급 안 받는데도 같이 생각하면 안 되니까 우선 그 이분은 상황에 맞추는 그 노력부터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께 드리고 싶었던 또 마지막 또 조언까지 깔끔하게 또 얘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저 두 분 전문가들께서도 또 나름대로 소감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이 웹세미나에 절세 정보를 전해드리러 나왔는데 그 사례자분들이 저랑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노후 대비 점검도 한 번 더 하는 계기가 됐고 대표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금쪽 같은 내 노후에 보탬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얘기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보는 또 그런 계기도 됐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네, 반성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반성 모드로. 노후 설계는 저는 이런 컨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같은 동년배들이나 윗세대의 어떤 그런 공간과 소비에 대한 패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랫세대의 욕망 구조를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고객 중에 재산 처분하려는 분들 계셔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수익형 부동산 그냥 그대로 증여드리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싫어한다고. 그렇죠. 상가 같은 거를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 따박따박 월세 받는 거 그리고 그 공간에 익숙하니까 그렇게 노후 설계를 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아랫세대와 공감하고 그들의 어떤 공간과 소비의 어떤 그런 구조를 이해하고 공감해야만이 이런 트렌드를 제대로 읽어야만이 나의 노후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네, 그러면은 여의도 5번 출구 온라인 웹세미나 금쪽 같은 내 노후의 두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여의도 5번 출구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되니까. 2022 자산관리 웹세미나 금쪽 같은 내 노후 영상이 지난번과 더불어서 이제 2편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마음에 드신 영상 하나를 반드시 골라서요.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인분들께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단체방, 페이스북, 트위터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이런 다양한 그 SNS에다가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인증샷을 찍으셔야 됩니다. 인증샷을 찍어서 요 화면 아래 보이시죠? 화면 아래에 있는 링크에다가 기프티콘을 수령하실 정보와 이미지를 올려주시면은 총 300분을 추첨해서 BBQ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친절한 과프로의 곽지혁이었습니다.